같은 한파에서 어떤 나라는 집안에서 죽었고 한국은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2025년 겨울 북반구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온은 비슷했고 예보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전이 나자 집이 곧 무덤이 됐고 한국에서는 같은 순간에도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차이는 기후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국력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위치가 생존에 갈랐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 저는 재난 분석가입니다. 15년간 전 세계 위기 상황을 데이터로 읽어왔어요. 허리케인, 지진, 폭염. 모든 재난에는 패턴이 있었고 저는 그 패턴을 예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첫째 주 북반구 전역에 극심한 한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가 얼어붙었고 유럽은 에너지 대란에 직면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저는 각국의 피해 보고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정전 가구 수, 응급실 방문자, 한파 관련 사망자.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후 조건은 비슷한데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정전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병원에 저체온증 환자가 몰려들었고 대피소는 포화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반면 어떤 곳에서는 같은 시기에도 일상이 유지됐어요. 출근하고 장을 보고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냄새가 없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두 개의 뉴스 영상을 띄웠습니다. 왼쪽은 미국의 한 주택가. 담요를 둘러싼 가족이 차에 짐을 싣고 있었어요. 집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서울의 한 골목. 할머니가 골목길을 쓸고 있었고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같은 겨울, 완전히 다른 풍경. 저는 15년간 재난을 분석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연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추위는 모든 곳에 똑같이 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차이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어요.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집은 어떤 구조였고, 난방은 어떤 방식이었고,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가는가? 데이터만으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게 진짜 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짐을 쌌어요.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통계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겠다고요. 왜 어떤 집은 사람을 끝까지 지켰고 어떤 집은 사람을 내보냈을까? 그 차이가 알고 싶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 텍사스가 증명한 것. 저는 먼저 2021년 텍사스 한파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건 가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었어요. 가장 명확한 사례였습니다. 2021년 2월 15일 텍사스 전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왔습니다. 사흘간 전력망이 끊겼고 400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어요. 텍사스 보건부 공식 발표 사망자는 246명. 비공식 추정치는 7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텍사스 보건부가 발표한 사망 원인 분석 자료를 자세히 읽었어요. 그 안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실내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집 밖에서가 아니에요. 집 안에서 얼어 죽은 겁니다. 자기 집 거실에서, 침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다가 숨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텍사스 주택 구조에 대한 건축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텍사스 단독주택의 80% 이상이 목재 프레임 구조예요. 벽 단열재는 최소한이고 천장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는 더위를 걱정하는 지역이니까요. 난방은 중앙 전기 히터나 가스 보일러에 의존합니다. 단열이 아니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구조예요. 텍사스 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중앙 난방이 끊긴 텍사스 주택은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내로 실내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휴스턴의 한 가정은 정전 후 8시간 만에 실내 온도가 영하 3도까지 떨어졌어요. 댈러스의 한 아파트는 12시간 후 영하 5도. 집이 냉장고가 된 겁니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엔진을 켜고 난방을 틀었어요. 밀폐된 차고에서 그러다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피소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왜 집을 떠났을까요? 집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 데이터도 확인했어요. 2022년 겨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영국에서 초과 사망자가 6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노인과 저소득층이었어요. 난방비를 감당 못해 히터를 끈 가정들이었습니다. 영국 에너지 절약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주택의 30%가 단열 등급 D 이하예요. 난방을 끄면 추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서구 주거 구조는 에너지 공급을 전제로 설계됐어요. 전기나 가스가 끊기면 집 전체가 동시에 무력화됩니다. 따뜻한 구석이 없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집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다. 왜? 열이 공기 속에만 있었고, 옮기면 쉽게 식었고, 사람은 남겨졌으니까. 그럼 반대는 가능할까요? 에너지 공급이 끊겨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집. 열이 쉽게 도망가지 않는 구조.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영하 7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텍사스처럼 절망적인 추위는 아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었고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난의 냄새가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거기 지금 춥다면서요? 뉴스 봤어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괜찮네요. 우리는 원래 겨울이 이래요. 추운 건 추운데 집은 따뜻하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집은 따뜻하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기상청으로 향했어요. 사전에 연락해둔 담당자 김재웅 과장을 만났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모니터가 가득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왜 피해가 적었습니까?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 구조가 크다고 봅니다. 집 구조요? 네. 온돌이요? 온돌.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바닥 난방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재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김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서양은 공기를 데우잖아요. 우리는 바닥을 데웁니다. 이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이에요. 저는 메모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난방 방식 하나로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을까? 기상청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모두 평온했어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사면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춥지 않으세요? 춥죠. 근데 집은 따뜻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집은 따뜻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온돌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논문, 건축보고서, 역사자료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었어요. 한국건축학회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 방식으로 바닥을 데우고 그 열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 중요한 건 열이 바닥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축적.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구식 중앙난방은 공기를 직접 데웁니다. 빠르지만 휘발성이 강해요. 난방이 끊기면 열은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 자체에 열을 저장해요. 난방이 꺼져도 한동안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실험 결과였어요. 온돌 난방을 끈 후 실내 온도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난방 중단 후 2시간, 바닥 온도는 28도에서 23도로 하강. 4시간 후 19도. 6시간 후에도 16도를 유지했습니다. 텍사스와 비교해봤어요. 텍사스는 6시간 만에 영하권. 한국은 6시간 후에도 영상 16도.
이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한국인의 70% 이상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80% 이상이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잡니다. 소파보다 바닥을 선호하는 비율이 60%였어요. 왜 바닥에 앉을까요? 습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열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식 주거에서는 난방이 끊기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공기 속에 있던 열이 사라지면 집 전체가 차가워집니다. 바닥은 얼음장이고 천장은 하지만 온돌 구조에서는 난방이 약해져도 바닥에 열이 남아 있어요. 사람은 그 위에 앉고 눕고 모입니다. 생존 영역이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빌딩들 안에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지금 따뜻한 바닥 위에 있을 겁니다. 온돌이라는 단어. 처음엔 가볍게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었어요. 댓글 하나가 준 힌트.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노후주택가를 방문했습니다. 단열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만약 온돌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런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낡은 단독주택들이 보였어요. 벽에 금이가 있고 창문은 오래됐습니다. 매풍이 있을 게 분명했어요. 한 집 앞에서 할머니가 김장도구에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요즘 춥지 않으세요? 집이 오래돼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춥긴 하지. 근데 방은 따뜻해. 온돌 켜놓으면 괜찮아. 운전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불 덮고 있지 뭐. 바닥이 따뜻하니까 버틸만 해. 저는 메모했습니다. 버틸만 하다. 그 표현이 중요했어요.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벽에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바닥만큼은 확실히 따뜻했어요. 거실에 좌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이불이 객해져 있었습니다. 밤에 추우면 여기 이불 깔고 자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머니의 말에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모여서 공간을 줄이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주택가를 더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집을 방문했고 비슷한 대답을 들었어요. 춥긴 하지만 집을 떠날 정도는 아니다. 방 하나에 모이면 버틸 수 있다. 텍사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집을 떠났어요. 여기 사람들은 집 안에서 버텼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했어요. 한국인들이 겨울나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수많은 게시글이 있었어요. 정전 대비 팁, 난방비 절약법, 겨울철 생활 노하우. 그중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겨울 잘 버티는 건 온돌 때문 아닐까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웬만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댓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글들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외국 살 때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집이 추워서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온돌 없는 나라에서 겨울 나기 진짜 힘들더라. 집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 바닥이 차가우면 아무리 히터 틀어도 춥더라고요. 저는 이 댓글들을 캡처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술 논문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에요. 팔아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온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저는 노트를 펼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집이 차가워지자 사람들이 집을 떠났다. 한국 집이 차가워지자 사람들이 방 하나로 모였다. 이 차이가 생존율을 갈랐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온돌 난방이 아니라 생존 영역 확보 시스템. 댓글 하나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닥에 사람이 있다.
다음날 저는 한국 건축학회 이사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건축가였어요. 40년간 한국 주거 문화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돌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온돌은 사람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공중에 떠 있어요. 의자, 침대, 소파 모두 바닥에서 떨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의 위치. 그분이 도면 하나를 꺼냈어요. 전형적인 서구식 거실이었습니다. 소파가 중앙에 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바닥과 사람 사이에 50cm 정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난방을 해도 바닥은 차갑고 천장 쪽만 따뜻해져요. 사람은 그 중간에 떠 있는 겁니다. 다음 도면은 한국식 거실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없었어요. 온돌은 바닥을 데웁니다. 사람은 열원 바로 위에 있어요.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는 거죠.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효율의 문제였어요.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논문을 찾았습니다. 같은 열량으로 난방했을 때 체감온도 비교 실험이었어요. 중앙난방 방식 실내온도 22도, 체감온도 19도. 온돌 방식 실내온도 20도, 체감온도 23도. 온돌이 실내온도는 낮지만 체감은 더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30대 부부가 사는 곳이었어요.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레고를 펼쳐놓고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왜 소파에 앉지 않으세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닥이 더 편해요. 따뜻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기도 좋고요. 겨울에 정전되면 어떻게 하세요? 방 하나로 다 모여요. 문 닫고 이불 깔고. 좁지만 따뜻해요. 그 말에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좁지만 따뜻하다. 공간을 포기하고 온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긴 해요. 근데 추운 것보단 낫죠. 텍사스 사람들은 반대였어요. 공간을 유지하려다 온기를 잃었습니다. 각자 방에 흩어져 있다가 집 전체가 차가워졌고 결국 집을 떠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간을 포기하고 모였습니다. 방 하나로 줄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어요. 그래서 집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도표로 만들었어요. 위기 시 대응 방식, 서구 공간 유지, 개별 난방, 에너지 소진, 집 탈출. 한국 공간 축소, 집중 난방, 에너지 보존, 집 유지. 온돌은 이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만 따뜻하면 되니까요. 집 전체를 데울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에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90년대 지어진 곳이었어요. 단열이 부족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났어요. 정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각 집마다 안내문을 돌려요. 방 하나로 모이라고. 문틈 막고 이불 깔라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있죠. 지난번 정전 때도 큰 문제 없었어요. 추웠지만 견딜만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파트 도면을 봤습니다. 방 3개짜리였어요. 하지만 위기 때는 방 하나만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포기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바닥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이었어요. 가구가 많지 않고 이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수 있습니다. 공간을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서구식 주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침대를 옮길 수 없고 소파를 치울 수 없어요. 가구가 공간을 규정하니까요. 그래서 위기 때도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온돌의 진짜 힘, 사람을 바닥으로 모으는 것. 그리고 그 바닥이 마지막까지 따뜻하다는 것.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처음 쓴 문장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이 겨울을 버틴 건 기후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 때문이다. 바닥에 사람이 있었고 바닥이 따뜻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복제할 수 없는 이유. 보고서 초안을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런던의 피터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흥미롭네.
그럼 우리도 바닥 난방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파리의 소피도 비슷했어요. 온도 시스템 수입하면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온돌은 설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조사했어요. 유럽과 일본에 설치된 바닥 난방 시스템. 기술적으로는 한국 온돌과 동일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방식도 같았고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독일 베를린의 한 친환경 주택. 최신형 바닥 난방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 거주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바닥 난방 어떠세요? 좋아요. 발이 따뜻해요. 바닥에 앉으세요? 아니요, 소파에 앉죠. 바닥에 왜 앉아요? 그 대답에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바닥은 따뜻한데 사람은 소파에 있어요. 열과 사람 사이에 50cm 공간이 존재합니다. 일본도 확인했습니다. 도쿄의 한 신축 아파트. 한국식 온돌을 도입했다고 광고하는 곳이었어요. 거주자에게 물었습니다. 온돌 만족하세요? 네, 겨울에 따뜻해요. 근데 저희는 침대에서 자거든요. 바닥에서 주무시지 않으세요? 바닥에서요? 불편하잖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복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활 방식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한국건축학회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바닥 접촉 시간은 14시간. 서구인은 2시간 미만. 14시간 대 2시간.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서 먹고, 앉고, 눕고, 놀아요. 하루의 대부분을 바닥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바닥을 지나가는 곳으로 여깁니다. 서 있거나 걷는 공간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바닥이 아무리 따뜻해도 사람은 그 위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 사례도 조사했어요. 중국 북부는 전통적으로 캉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썼습니다. 온돌과 유사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침대 문화로 바뀌었으니까요. 바닥 난방이 있어도 사람은 침대 위에 있어요. 텍사스 한파 때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 사망률을 확인했습니다. 백인 평균과 차이가 없었어요. 조상들이 캉을 썼다고 해도 지금은 소용없었습니다. 문화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학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은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바닥에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께 물었어요. 왜 책상에 앉히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바닥이 편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집에서도 바닥에 앉나요? 당연하죠. 밥도 바닥에서 먹고 놀 때도 바닥이에요.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바닥과 함께 자랍니다. 바닥에서 기고, 앉고, 뛰고, 구르고. 바닥은 친구예요. 서구 아이들은 다릅니다. 바닥은 더러운 곳이에요. 신발 신고 다니는 곳. 앉으면 안 되는 곳. 바구 위에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 차이는 수백 년 축적된 겁니다. 한두 세대 만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온도를 복제할 수 없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어요. 온돌은 수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품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이다. 사라지고 있는 바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고급 주거 공간이라고 광고하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놀랐어요. 거실 중앙에 커다란 소파가 있었고 식탁에는 높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기본 옵션이었어요. 바닥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내원에게 물었어요. 온돌은 설치되나요? 당연히 설치됩니다. 최신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바닥에 앉나요? 요즘은 소파 쓰시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잡지들을 살펴봤어요. 한국의 주거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보였어요.
2000년대 초반 잡지 거실의 저탁, 바닥에 앉은 가족. 2010년대 잡지, 소파와 자탁 혼재. 최근 잡지, 소파, 식탁, 침대 중심. 바닥은 동선. 바닥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이 바닥에서 떠나고 있었어요. 통계청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기준 30배 이하 가구의 침대 보유율은 83%. 10년 전 54%에서 급증한 수치였어. 소파 보유율도 78%. 식탁은 92%. 가구가 늘어날수록 바닥 면적은 줄어듭니다. 사람이 바닥에 앉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젊은 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신혼집을 꾸민 지 1년 됐다고 했어요. 바닥에 앉으세요? 아니요, 소파 있어요. 온돌은 쓰세요? 네, 근데 발만 따뜻하면 되니까 약하게 틀어요. 운전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생각 안 해봤어요. 호텔 가려나? 호텔. 텍사스 사람들이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안전했던 이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벗어던지고 있었어요. 건축학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됩니다. 우리가 서양을 따라가고 있어요. 높은 천장, 넓은 공간, 가구 중심 생활. 겉으로는 세련됐지만 위기 대응력은 떨어집니다. 온돌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데우는 게 아니라 공간을 보조하는 장치가 됐어요. 저는 실제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연구팀이 신축 아파트와 구형주택의 정전 시 실내 온도 변화를 비교한 실험이었어요. 구형주택 정전 6시간 후 바닥 온도 16도 유지. 신축 아파트 정전 6시간 후 실내 온도 12도까지 하락. 왜 차이가 날까요? 신축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신축은 공간이 넓어요. 거실, 주방, 방들이 개방형으로 연결돼 있죠? 열이 흩어집니다. 구형주택은 방들이 독립돼 있어요. 문 닫으면 열이 갇혀요.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형주택 거주자들은 위기 시 방 하나로 모였어요. 바닥에 이불 깔고 가족이 모였습니다. 공간을 줄여서 열을 지켰어요. 신축 아파트 거주자들은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구형주택 거주자들의 체감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사람은 따뜻했어요. 저는 한 기상학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난은 사람이 혼자 있는 순간을 노립니다. 바닥 생활은 사람을 모으는 구조였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중심 생활은 사람을 분산시켰어요. 각자의 소파, 각자의 침대, 각자의 공간. 편리해졌지만 위기에는 취약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경고 문구를 추가했어요. 한국은 지난 겨울을 온돌 덕분에 견뎠다. 하지만 다음 겨울에도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바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시간.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아파트들. 저 안에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소파일까요? 바닥일까요? 이번 조사를 통해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겨울을 견딘 건 운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축적된 생활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온돌이라는 시스템, 바닥이라는 위치, 모이는 습관. 이 세 가지가 만든 생존 구조였어요. 하지만 그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요. 더 넓은 집, 더 높은 천장, 더 많은 가구. 모두 발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위기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온돌과 생존. 한국이 지켜온 것과 이뤄가는 것.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찬양이 아니다. 경고다. 한국은 완벽한 생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불편해할까요? 아니면 되돌아볼까요?
계속 썼습니다. 온도를 지키라는 게 아니다. 바닥을 지키라는 것이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지키라는 것이다. 위기가 왔을 때 흩어지지 않을 구조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새벽 2시까지 작업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다음 겨울은 이번보다 더 추울 수 있다. 그때도 한국은 안전할까?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아침 7시 김재훈 과장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물었어요. 박사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겁니까? 특별했습니다. 과거형으로요? 과거형이요? 네. 지금은 그 특별함을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김 과장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공항 입구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다시 오세요.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면 좋겠네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현대적인 도시.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화려함 아래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 12시간 비행 동안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메일이 와 있었어요. 국제 기상학회에 서 있습니다. BI 논문을 다음 달 학회 기조연설로 초청합니다. 저는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어요. 익숙한 내 집.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정전이 된다면 저는 어디로 갈까? 이 집에 머물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겁니다. 텍사스 사람들처럼 차에 올라탈 거예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바닥에 사람이 있다. 모이면 따뜻하다. 공간을 줄이고 열을 지킨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 적었습니다. 자연은 공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의 선택은 아직 남아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 선택이 다음 겨울을 결정한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겨울이 또 올 겁니다. 그때 한국은 그리고 세계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 어디에 앉고 어디에 눕고 누구와 모이느냐. 그 선택들이 생존을 결정한다는 것. 보고서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바닥이 그리웠습니다. 본 영상은 국내외 사례와 공개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축적된 구조와 태도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일부 사건 전개는 이야기의 이해와 몰입을 돕기 위해 가상의 서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온 한국 사회의 선택과 자세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 부탁드려요.